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 때가 언제 끝나는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 정책학회가 우리 주민자치중앙회와 함께 오늘 중요한 또 주민자치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저는 충남대학에 있고요. 오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뭐 역시 춘천의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거길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책학회에서도 적어도 주민자치, 적어도 어떻게 보면 마을의 역량 주민 이것을 또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논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상황에서의 주민자치를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서는 마을의 역량, 주민의 자치 역량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연구가 또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 이 주제 발표와 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한 5분 정도 한번 말씀을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취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점만 한 1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문제점이 어떤 문제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종로구 구암동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은 개별 역량은 정말로 우수합니다. 근데 이 주민들을 다 모아놓은 마을의 역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개인의 역량의 합과 주민자치회 조직 역량이 같다 그러면 이 힘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다 그러면 뭔가 조직이 개인의 역량들을 규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이제 도달하고 싶은 지점은 어떤 거냐면 개인의 역량의 합보다가 조직의 역량이 더 커지면 그게 시너지라고 이제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지난번에 이제 최재혁 교수님은 토크빌 말씀하시면서 토크빌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고 이제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토크빌 학교를 만들자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했는데 교수님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 토크빌 학교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한수 좀 전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토론 하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교훈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그 열정을 거기에 투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보다 경험이 앞서 있었던 미국이라든지 뭐 서구라파의 얘기를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시해야 될 그런 저작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토크빌 교수가 얘기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이론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귀족으로서의 정치 사상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기본 틀을 프랑스적인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 학자들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적인 그런 집권국가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아래 어떤 민주주의의 기초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타운 미팅, 타운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논의를 해서 미국이 정말 큰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끌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상규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의 그 주민자치가 영향이 받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우리 도급일 학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도 빨리 적용해서 또 활성화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발제자, 지정 토론자들만 오셨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오늘 김지영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넉넉하게 뭐 25분 될까요? 그런 정도로 해서 발제를 듣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편하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마을의 역량, 주민의 자치 역량 함양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참 송구한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얻고 있습니다. 토론이든 발표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전상직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제로 월간 주민자치를 활용한 탐색적인 연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주민의 자치 역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할 중요한 대상 중에 한 그룹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고요. 월간 주민자치에서 언급된 주민자치 역량과 관련된 기사의 검토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자치 안에서 주민자치 역량의 영역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논의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역량 함양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진 것이 201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2년과 2019년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에는 전국에 66,551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68,177명입니다. 약 1,500명 정도가 증가한 현황이고요. 여기서 보면 증가한 지역을 보면 그 전북,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제주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대도시다라고 불려지는 곳은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 부산, 충북, 전남, 인천, 강원,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성별 비율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자면
2012년, 2019년 남, 그리고 2012년, 2019년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여성위원회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의 의견뿐만 아니라 생활 지역과 상당히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은 참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데이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업 구성입니다. 직업 구성은 대분류 정도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별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 그 다음에 직능 민간단체, 농축,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주부를 포함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회사원이나 아니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량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류는 조금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2019년 역시 자영업, 직능단체, 농축업에 속하는 그런 것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2년보다는 회사원의 비율이 조금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간 주민자치라고 하는 잡지 안에서 언급됐던 주민자치 역량과 관련된 기사의 빈도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검색 사이트인 니스를 통해서 주민, 그리고 자치, 역량 이런 이 함께 언급된 기사 수를 검색해보면 2013년부터 2020년, 이게 월간 잡지이기 때문에 2020년 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2013년에 1년 동안 21건의 기사였던 것이 2019년에 47건의 기사로 꽤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본다면 2013년과 2019년을 대비해 봤을 때 월간 주민자치라고 하는 잡지 안에서 역량의 중요성 그리고 주민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기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겠고요. 이런 제목들을 통해서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276건의 그 기사들 중에서 34.4% 정도는 각 지역에서 행해졌던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워크숍에 대한 그런 보고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1.4% 정도는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와 관련된 기사를 실은 것이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량이라는 말이 또 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정치의 분야였는데요. 지역 정치인들과의 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정치인들이 마을의 역량, 주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로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19.9%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 역량 강화를 주제로 했던 세미나나 또 토론의 기록 같은 거는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11.2% 정도로 전체로 본다면 조금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의 추이를 본다면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내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다루는 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워크숍들이 자주 열렸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여기서 대상으로 삼은 276건의 기사 가운데서 주민자치 역량의 영역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주민자치에서 언급됐던 주민의 역량, 또 마을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요. 필요한 역량의 종류가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연대순으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필요한 주민의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은 소통 능력이나 협력 능력,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인 유대감, 아니면 신뢰와 호의 관계망, 정보 활용, 정보 교류, 진정성, 개인의 욕심을 절제할 것, 실천 지향할 것, 수기, 타자 이해,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자본, 신뢰, 공동체 정신,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결속적 유대, 다른 공동체와의 가교 역할, 지방 정부와의 신뢰 형성, 참여, 소통, 논의, 결정, 실행의 역량, 그리고 경청, 실천, 예산 체계에 대한 이해, 중재자의 역할, 지식 역량, 의지 역량, 실천 역량, 이렇게 다양한 말들로 주민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들도 선생님들께서 잘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된 단어들을 몇 가지 층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월간 주민자치에서 전문가들이 주민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레이어가 있다라고, 세 가지 층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정신, 진정성,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절제할 것,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관계적인 영역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소통, 협업, 유대, 신뢰, 타자를 이해하는 것, 경청하는 것, 중재자, 이런 것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실행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예산 체계에 대한 이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꼽아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치 역량 강화, 방안, 그러니까 역량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진 이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민 참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론 교육, 주민 현장 중심 교육, 그 다음에 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갈 수 있는 프로세스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필요하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충분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성, 상호성, 그리고 참여를 주제로 한 교육과 심화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교육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앞서 보시듯이 워크숍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꾸준히 전문가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으로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자체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주민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 역량의 함양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합의했지만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주민자치위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역량을 함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방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어떤 기준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김은경 선생님과 김필두 선생님이신데요. 김은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월간 주민자치에서 2차례에 걸쳐서 교육안에 대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 인재 발굴 양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지방정부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예시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지역성, 상호성, 참여라고 하는 3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3개의 강좌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고,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총 5주차에 걸쳐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 마을 발전 전략에 대한 기초 토론,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참여 예산, 자치 사례, 참여 예산, 사례를 배우는 5주의 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3가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식 역량, 의지 역량, 실천 역량이 있는데 각각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일반 지식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일반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강좌를 통해서 이것을 함양할 수 있고,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활동 계획 수립 같은 걸 실제로 배우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과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꼽고 계시고요. 또 의지 역량에서는 더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리고 주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자치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 역량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사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을 작성하거나 컴퓨터 활용법들을 통해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등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 첫 번째에 대해서 함양 방법에 대한 합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김은경 선생님이나 김필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을 제시해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는 점이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함양하자, 교육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선발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필두 선생님은 좀 아이디어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월간 주민자치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김필두 선생님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특별히 기본 자격과 선택 자격으로 나누어서 기본 자격에는 거주 기간, 봉사 경력, 경직 제한 등을 두고, 선택 자격에는 전문 자격, 지원 동기,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 과정부터 대표성을 갖거나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보자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논의들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함양, 다음 주민자치 역량 함양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논의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을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 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지역에서의 활동이 힘을 얻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발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특히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음악 부분이든 교육 부분이든 취미 활동이든 다양한 단체 회원들이 있고, 그 단체 장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마을에 이미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회원들의 인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던 김필도 선생님 2013년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6개를 다 취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거주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을 많이 모아서 강사 선생님의 수입도 되고 학생들이 재밌게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지역자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강좌 같은 것이 수시로 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시의 보조금이나 지역의 보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가운데 주민자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강했는가의 의무, 아니면 지역 내 활동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역 내에서 활동 경험이 비교적 풍부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 타 단체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이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아까 3가지 정도의 층으로 나눠서 역량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따라 상이하지만 2년에서 3년 정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다라고 하는 게 큰 한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점을 만약에 논외로 해서 교육 방안을 좀 제시해 본다면 지금 워크숍이 열려서 이제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매우 좋지만 이것이 약간 지속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는 표준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워크숍보다는 연속형 강좌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속형 강좌를 4, 5주 코스, 주 1회 아니면 2, 3회로 이제 기획을 해서 기본, 관계, 전문 등으로 나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를 수료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의 뭐 수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신들이 이제 10급 공무원 정도이라 이제 9급 공무원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10급 공무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탄, 열심히 했지만 예산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문 코스를 수료한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진행을 맡을 수 있는 권한, 그 예산의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야 하겠지만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는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 코스의 경우에는 지역 공무원의 특강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역 공무원과 늘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학습 과정에 참여한 지역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진짜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안에 이미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기본 덕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 시 예산이나 지역 예산을 사용한 그 프로그램을 항시 설계하고 상기하고 이런 것을 마련하고,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은 바로 전문 코스나 기본 코스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다차원성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키워나갈 방법으로는 교육을 꼽고 있다고 하는 점은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은 마을자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표성,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 수단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자치 역량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조건의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조건으로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것,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는 기본 덕성이나 관계나 전문 지식 역량 배양을 위한 연속 강좌가 필요하고, 이것을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문 코스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리고 전문 코스에서 강의를 맡아주는,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연속형 강좌를 수강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전문 코스를 수료한 자에 대한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봤고요. 지역 공무원이 전문 코스를 수강한 주민자치위원을 실제적인 업무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주민자치위원이 수강하기 희망하는 전문 지식의 분야라는 것을 파악하고 연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전산직 회장님께서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책자까지 계속 월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자를 통해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 자치, 역량 이런 부분들을 횟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결국 우리의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교육의 콘텐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그 문제 의식을 이제 던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서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토론들을 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현출 교수님께서 이 순서대로 편하시게 그냥 한 10분이면 넉넉합니까? 너무 많은가요? 보통 5, 6분 얘기하는데 이제 시간이 우리 많은 분들이 초청이 안 되셨기 때문에 시간은 넉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시게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요. 5, 6분도 오시고 더 쓰신다고 하면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그 주민자치를 한꺼번에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 대해서 제가 토론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상기 회장님, 또 최진영 교수님, 또 심유숙 교수님, 대가들이 계신 앞에서 제가 코멘트를 한다는 게 적합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몇 가지 고민한 거, 최근에 경기도의 주민자치를 좀 한번 현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역량, 또 그 다음에 이른바 정치 문화라고 합니다. 정치할 때 이 문화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의 문제는 행위자의 역량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관계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 사회적 자본과 같은 이런 그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영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역량을 크게 기본 특성, 그다음에 관계 역량, 전문 역량 이렇게 기존 연구를 정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주민자치 또는 마을 공동체가 일천한 가운데서도 잘 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이 관계적 역량에서 다루는 지역의 정치 문화적 배경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역시 마을 지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최근에 가본 지역이 경기도 김포시 하면은 김포시 하면 월곤면 보이는 아주 잘 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 아주 두드러지게 비교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이제 그 지역 활동과 이 역량의 차이가 많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잘된 지역 여러 가지 위층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단계별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위자 그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적절한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우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에 좀 주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그 선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선발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이냐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사실은 절반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하다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경험과 경력을 갖춘 이 대표성도 아울러 갖춘 사람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참여하는 데는 매우 훌륭하게 잘 됐는데 또 그렇지 않고 랜덤하게 추첨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그런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선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역량 지원의 방향을 이제 우리 한번 조금 나눠본다면 주민 주도적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공동체 역량 발달 단계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통 및 역량 강화 단계에 있는 그 주민자치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민들 간 사회적 자본 축적의 단계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냐 등등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공동체는 마을의 리더 및 지역 주민 조직의 경험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들 간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만남이나 친교회장 형성은 물론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서 주민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방법들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던데, 가령 아파트가 많은 일산 같은 데는 보니까요,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지역 조직으로서 아파트의 주민자들을 이렇게 다 규합을 해서 그 조직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목표 합의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원봉사 수준의 간단한 주민 참여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나 해결해야 될 의제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에 합의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집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의 자원들을 조사하고 또 주민 원탁회의와 마을 의제를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마을 계획 수립 등 주된 활동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중간 지원 조직의 적절한 지원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초자치단체로 가면은 이제 마을 리더들이 역량이 뛰어난데 주민자치단체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워낙에 업무가 다양한데 그 책임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이 매우 약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 간의 연결고리, 이 체계를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 이 협력 강화 및 성과 창출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공통의 목표와 계획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자산들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주민 협력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 지역 공동체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동체 활동이나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설비와 같은 그런 그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 또 유무형 자원의 조직화 역량, 사업 경험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업들을
공무사 같은 데에 이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교합하고 그것을 구체화할 것이냐라는 역량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제고와 확산 단계로 가면은 공동체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성과를 창출을 하게 된 후에 기존 활동이나 사업의 심화 혹은 고도화, 새로운 목표 및 사업의 창출, 브랜드의 마케팅화, 확산 노력 이런 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단계에서 이제 공동체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또 새로운 마을 발전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혁신 및 마케팅 역량 등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 여러 가지 필요한 역량들이 구체화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문제입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 지역 공동체 관련 정책 사업과 업무가 각 중앙부처별로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내부 자료를 살펴본다면 06년도에서 15년 사이 약 한 15년도 2,500억 원 예산 규모로 8,200여 개의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내용면에서는 비슷하나 각 부처별로 사업별로 운영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과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과제 등이 다양하게 이 부처별로 분산적, 중복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 공동체 사업 또는 개별 정책 간의 경쟁적 추진으로 인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서 간 칸막이 현상 등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사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뭔가 나름대로 위원회 같은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냐. 또 그 별도로 중앙부처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정책 사업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중앙부처가 수행해야 될 과제들까지를 제 토론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조성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이것을 이제 시도 단위에서 어떻게 총괄을 해서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이 기초 단위로 가면은 실제 이제 풀뿌리 이 주민자치회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교육적 수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해서 또 도는 복합 지역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격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좀 세분화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동안 경험하셨던 부분들 또 현장에서 참여하셨던 부분들을 적절하게 예를 들으셔서 그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깊이 있게 또 논의를 하면서 뭔가 또 대안들을 거기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전은경 교수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은경이라고 합니다. 토론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어서 그 용어들이 너무 이제 약간 조금 혼란스럽게 쓰여서 몇 가지 키워드만 조금 정리를 하고 제 발제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역량이라는 말을 최근에 와서 이제 교육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뭐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주의형 교육하고 역량 개발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지식주의형하고 달리 역량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라,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걸 이제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이제 학습이라는 말도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교육은 이제 타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 이제 우리 흔히 뭐 학교 교육 이런 걸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 같은 데서는 이 가르치지 않는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뭐 주민자치의 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민자치라는 자체가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된다. 경험으로 배우는 그런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이 만능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에 되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교육이 할 수 있는 거는 의외로 작다. 또 교육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전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오랫동안 그 자치학회 주민자치 교육 분야 이렇게 조금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 주민자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뭐 이런 틀이라든가 뭐 또 이게 제가 이제 전공하는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주민자치 교육학에서는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어서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심층적인 고민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김지영 교수님이 이런 발제문을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저로서도 이제 좀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리 조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약간 조금 그 사회가 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회 과제의 교육화라는 저희 용어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조금 지금 우리가 그 선생님이 인용하신 그 원자료 여러 학자님들의 의견이 되게 이제 우리가 뭐를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비판 같은 걸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왜 막연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가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이 교육은 또 작동되는 교육 작동만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교육의 주체가 뭐 주도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지금 주민자치 교육을 둘러싼 그런 어떤 언술이 대부분이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체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그분이 이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예산도 따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교육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다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동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얘기를 교육에 대한 기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상황 이런 걸 이제 조금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이게 이제 주민자치력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야지 되는 거죠. 그런 역량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시민력, 소위 이제 요즘엔 시민력이라고 그냥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역량하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그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서울시가 이거 비공개 자료이긴 한데 제가 이제 자문위원이어서 그냥 받아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8가지 정도로 서울시가 이제 시민력을 설정을 하고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활동을 할 때 특히 이제 교육 영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되든 평생 교육이 되든 뭐 주민자치 교육이 되든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기본 독성이라든가 이제 관계 역량이라든가 또 전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력은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력하고는 좀 차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주민자치력은 앞에서 얘기한 그 시민력을 모두 다 수용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주민자치 교육만의 차별성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주민자치라는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제, 이제 그거가 이제 드러나야 되고 정체성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꼭 꼽고 싶습니다. 장소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것은 대부분 읍면동을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민주주의 잘 알고 뭐 의사결정론 잘 알고 이런다고 주민자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알고 또 그 지역의 과제들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이게 이제 뭐 주민자치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와 장소성 이런 측면에서 이 일반적인 민주시민력 교육하고 굉장히 좀 차별되도록 이제 좀 시민력의 그런 어떤 세부 내용들이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어떻게 할까 저라면 이제 이런 고민에서 이제 쓴 겁니다. 일단은 이 주민자치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로서는 뭐 한두 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남도에서 제가 하나 한 걸로 용역과제로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마을만들기 종합센터에서 이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충청남도에서 만든 거는 그냥 어떤 NGO에게 맡겨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뭐라 그러죠? 여러 개를 컬렉션해가지고 믹스해 놓은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만든 거는 사실 굉장히 멀리서 시작했어요. 민주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자치력까지 올리니까 시간과 뭐와 뭐 이런 한계 속에서 본질을 못 건드린 이 원래 여기 가까이에 주민자치 가까이에 있는 내용을 못 건드린 채 제시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행정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이게 이제 제도 설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학자들과의 협업이 엄청 중요한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쟁점으로 제시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논의도 제기하면서요. 제가 한다면 이 주민자치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제대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이제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크게 3가지 소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 제가 볼드체로 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혹은 위원회 기능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으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협의 기능, 지방 우리와 밀접한 사안인 경우 행정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뭐 수탁
기능, 또 고유의 주민자치 기능, 그럼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 현실적인 활동을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뭐 사범대학에서 교사 교육할 때 교과목 잔뜩 가르치지만 실제로 선생이 하는 일은 애들 다루는 문제라든가 또 뭐 행정문서 다루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범대 커리큘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마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법률적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하는 활동은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활동도 좀 제대로 관찰을 해서 그 활동들이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거라면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어떤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뭐 많이 쓰는 거는 요구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법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은 물론이고요. 관계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주민자치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서 이걸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정제시켜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뽑아내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접근이 통합된 그런 어떤 주민자치력 개발 프로그램이 좀 체계적으로 일어나서 이 기본 아주 베직한 것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위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포지션별 혹은 이제 각각의 전문 영역별, 내가 뭐 마을 축제를 하고 싶다면 그 축제에 관한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층위화되면서 이게 제시가 되고, 이것이 이제 조금 로드맵 형식으로 1단계는 뭘 하고 2단계 이렇게 좀 가는 방식으로 좀 제시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 방안에서는 이제 우리의 주민자치 교육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마을 주민도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또 뭐 지원관,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도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전부 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교육 기획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 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교육을 여기서 상설화, 분기마다 하든 최소한 한 반기마다 하든 이렇게 상설화돼야 되는 그런 것과도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뭐 보통 제가 지금 계룡시 교육자치 교육을 디자인해서 이제 운영하고 보고서를 마침 쓰고 왔는데, 거기도 그냥 700만 원 정도의 뭐 임원 교육 한 번, 새내기 교육 한 번, 그 다음에 마을 기획하는, 마을 의제 만드는, 마을 사업 기획하는 거 한 번, 이렇게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도대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을 뭐 인사이동에서 만나보면 난 주민자치가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주민자치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이 부분에는 굉장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이걸 하는 거를 계속 그냥 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 이게 발전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분들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중간 지원 조직은 마을 공동체 지원 조직에다가 기능을 하나 더 붙인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물론 마을 공동체 활동이 주민자치와 무관한 건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 지원 조직 문제도
지금 주민자치 담당이 아마 중간 지원 조직이 하는 문제도 지금 운영 주체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중앙정부나 뭐 시도 정도 차원에서 이런 연구들과 이런 것들을 좀 해내고 개별 지자체들이 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또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적어도 뭐 운영체를 강화할 수 없으면 적어도 이런 철학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주민자치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관여하면서 이런 연구를 제가 안 하고 게으르게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좀 후회가 되고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은경 교수님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학자들이 주로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제도 설계 내용들을 논의해 왔는데 이 교육학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교육학자들하고의 그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요새는 융합학문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이제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종합적으로 연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과제의 막연한 교육화에 대한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따끔하게 지금 지적을 해나가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교육의 그 컨텐츠 물론 교육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으로서 풀어야 될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해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이따 또 논의를 좀 더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의 박형인입니다. 저도 뭐 지방자치나 주민자치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학자로서 갖고 있는 뭐 이론적인 어떤 상상력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던져보겠는데요. 이렇게 좀 취사선택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김재영 교수님 이 발표는 잘 들었는데 이런 그 연구가 참 이렇게 학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연구죠. 사실 뭔가를 이렇게 계속 뒤져가지고 하나 이렇게 끝 집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사실 근데 또 그만큼 또 티는 잘 안 나는 것 같고 좀 어려운 연구인데 잘 어려운 연구 시간 되게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뭐 제가 또 토론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공고가 됐고 그런데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대표성을 갖느냐, 선거 제도에서도 어떻게 자표를 방지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난 선거에서도 굉장히 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막 진짜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사실 대표성의 한계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의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적으로, 정책학적으로 한쪽에서는 좀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입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와 개인 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중간을 어떻게 이제 메꿀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수십 년간, 지난 수십 년간 정책학이나 이제 정치학 쪽 영역에서 좀 화두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그 노벨상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그걸로 결국은 이제 노벨상이 나왔죠. 오스트롬 같은 학자들이 결국은 그런 걸로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많이 협력적 거버넌스 같은 얘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결국 그런 맹점들을 이제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중간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기 원칙에 굉장히 부합하고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갖고 내가 이 사회의 주체다, 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론적인 제도적인 장점 혹은 뭐 거의 뭐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장점 중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전문가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하려고 정책 과정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만든 정책인데 오히려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일본 이제 제도의 역사, 뭐 경험의 부족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적하신 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영역, 관계 영역, 지식 영역 이렇게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전문 영역, 관계 영역도 물론 지식 영역도 중요하지만 관계 영역, 지식 영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나가 기본 덕성. 기본 덕성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얘기하신 지식 역량, 실천 역량, 의지 역량에서도 사실 의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의지 역량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천하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제 좀 전에 그 앞서서 그 두 분께서 지적하셨던 바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과 자치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장반되는 것 같아요. 교육은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자치는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장반되는 이 과정에서 이 어떤 긴장관계를 결국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좀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연결망이나 연령, 사회계층, 그 다음에 직능장치, 정치 조직 이런 측면에서 한쪽의 어떤 집단들이 한쪽의 어떤 그룹들이 좀 대표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주민자치들이 이제 뭐 약간 친소관계들, 사람들이 친소관계들이나 어떤 뭐 지역적 배경 혹은 뭐 계급적 배경, 계층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 일반 주민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멀게 느껴지고 그럼으로써 또 저 사람들은 어차피 관심도 없었잖아, 우리끼리 이제 이걸 하자 이래서 더 이렇게 공고하게 뭉쳐지고 그러면 점점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역량을 뭐 교육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세대나 계층 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희 동과 옆에 동들을 이렇게 감히 이름하고 이제 좀 나오잖아요. 봤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좀 60대, 70,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이 뭐 여전히 아직 뭐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많고 보면 이제 어디 대표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게를 하시는데 좀 큰 가게들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정치 조직을 이끌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뭐 20, 30대는 거의 전무한 것 같고요. 아까 김정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뭐 자영업자가 지금 44%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아마 한 2,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대표 상태에 표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고 지금 좀 비효율적이지만 당장은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층이라든가 이주 배경 주민, 어떤 경우에는 사실 지역 주민 중에 뭐 서남부 지역, 서울의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반 이상이 그 외국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센티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 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어떤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어떤가 하는 좀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어렵다면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을 굉장히 좀 풍부하게 충분히 대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역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람들 그 자치회에서 약간 일종의 회비 같은 걸 걷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회장 뭐 청구 감사 이런 식이 되면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이걸 유지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취지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거죠. 그 이제 자신의 그 자재를 털어서 지역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게 의지하는 경우에는 그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들을 낳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의 어떤 선의에 기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 강화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행정,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 그 기관에서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좋지만 뭐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대학을 이용해서 대학마다 보면 이제 그 관련된 학과들이 이제 있죠. 행정학과를 비롯해서 행정학과 이런 행정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평생교육원 같은 시스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이런 코스를 마련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거기 또 그 교육시키는 수요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겠죠.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면 또 그 전문가들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 생태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학기 코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동네 책방들이 되게 이제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동네 책방 보면은 동네에서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독서회 같은 것도 아니고 문화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동네 책방이나 지역도서관, 뭐 마을 공동체 사업하는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에다가 이렇게 그 돈을 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도 이거 비대면 상황이 좀 어렵게 이렇게 모이긴 했는데 결국은 뭐 비대면 상황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주민들이 좀 대표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런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토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늘 뭐 마을의 자치 역량, 주민의 자치 역량 다 공감을 하면서도 결국은 주민자치가 주민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토론을 또 깊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네. 정말 주민이 필요감이 아주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닌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그들이 어려워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알지 못하는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봐야 그게 어떤 성과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가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과대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친소관계를 위해서 어느 분들만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균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게 뭐 비례대표까지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뭔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따 토론을 더 해나가면서 뭔가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우리 성과가 있지 않을까. 토론의 성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발제자 선생님이 세 분의 어떤 지정 토론 이거를 들으시고 또 뭐 얘기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토론을 조금 더 이어나가면서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자체가 이 발표 자체가 늘 여기서 하는 발표는 도전이고요. 늘 새로운 것들을 뭔가 해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늘 저한테는 관찰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찰의 대상을 월간 주민자치로 삼았고 거기에서 관찰하면서 생각했던 점들을 발표의 내용으로 좀 녹여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미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자극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현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는 일단 제가 역량이라고 이제 두 단어로만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도 사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근데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 뭐 간단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특별히 지원 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마을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분산적이고 중복적인 것들, 칸막이 부분들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마을자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또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 이 대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항상 이 부분이 머릿속으로 좀 맴도는데요. 항상 사회 같은 경우에도 유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유형을 만들어낼 때 농어촌이라고 하는 부분과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나누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나누는 것 말고 또 다른 나누는 거 있을 수 있을까? 뭐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령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어촌과 도시라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형태가 이런 뭐 아파트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유형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수님 꼬집어주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되게 아픔보다기보다는 이거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였고 제가 교육학 부분에 또 문외한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정말 협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기능, 그다음 활동, 요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니까요.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항상 체계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기둥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월간 주민자치 내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의 안이라고 할까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을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마련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시리즈로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걸 해서 선생님도 한 편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제 머릿속에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극이 됐던 부분입니다. 오늘 박효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과 자치라고 하는 배치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그 사이를 그 긴장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 긴장감들을 완화시키면서 이 주민자치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지역의 대학이나 아니면 지역의 인프라죠. 어떻게 보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제가 이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의 구분 있죠. 그 구분에 있어서 구분의 하나의 틀로서 지역의 큰 교육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토양의 그런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력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분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뿐만 아니라 뭐 최고위 과정, 그다음에 뭐 최고 지도자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하면서 그다음 네트워크 만들면서 교육하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아카데믹한 요소가 들어간다면 더더욱 이들의 역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선생님들의 토론을 보면서 더 생각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건데 제 과제가 되겠지만요. 정말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교수님께서 세 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더 연구의 그 정합상이랄까요?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 제기에서.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주민이 이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또 나서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이 이게 괴리가 돼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지적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선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충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충원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메리트가 없잖아요.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서 매우 명예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회 문화가 깔려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그 지역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매우 가진 자에 속하는데 가진 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금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가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이미 자리 잡았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의미가 없는데 인정도 못 받는 데 가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만들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충원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우리 전상주 회장님이 또급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알렉시스 드 또급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알렉시스 드 또급일이라고 하는 분이 1835년에 라 데모크라시 언 아메리크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론 책을 쓰는 그 배경이 우리 지금 한 180여 년 지났네요. 180
그런 상황이 중앙 집권 국가인 프랑스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가지고선 당시에 이제 프랑스 귀족이 오니까 매우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도와줬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거기다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미국에 온 사람들이 영국의 왕족이라든지 귀족 여기에 탄압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어떤 울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주민으로부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블레스 오브리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싹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가진 사람이 뭔가 그 사회에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는 말로만 얘기 아니라 이게 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체화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부분이 가진 자는 횡포한다는 거죠. 말로만 앞에서 말로만 하지 뒤에는 벌써 많은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얘기로만 그치는 얘기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갭이 있다. 그 언어 자체가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자치가 우리 전상주 회장님이 지금 구도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말 체질적으로 바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고민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중요한 다들 뭐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하는 주민자치회가 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기초세포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초세포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기초세포가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걸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가 또 이 연구하는 모임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나가는 중요한 건강한 기초세포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논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회장님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회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좀 추가적으로 우리 전 회장님께서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교수님 잘 짚어주셔서 고맙고요. 실제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주민자치 현장에서 20년 살면서 느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들 붙잡아다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라 그랬을 때 제대로 한 놈도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군구 의원들, 의장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하면 제대로 하라 그러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본인들은 주민자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안부 사무관 수준에서 주민자치 안다고 하면 이거는 건방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 수준에서 끼케야 설립원 수준에서 주민자치는 모르고 계속 다른 행정만 했던 친구들이 주민자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이게 또 하나 모순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가만히 정리를 하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되게 이제 주민자치 성공했는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들한테 물어보면 주민자치회 성공 요인이 뭐냐 그러면 뭘 해야 성공하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친목이 주민자치회는 친목이 절반이다. 친목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민원 처리 못 해주면 주민자치 조직은 성립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불이익에 주민들을 대변해서 저항하지 못하면 이거는 당신들 나는 같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공고. 내 개인이 할 수 없지만 마을에는 필요한 일을 이걸 안 해주면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비율로 보면 5대 3대 2쯤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런 비율로 제기가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친목이나 민원이나 공공을 하는데 실제 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민자치는 과학조직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면서 하는 방법. 노는 게 친목 같은 거 노는 게 이제 그 다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도 친목이 되고요. 일도 민원 해결하는 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 이 세 가지 형태하고 조합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이제 그러면 친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무슨 일을 사업기획을 하나 한다고 보면 할 때 어떤 건 우리가 하고 어떤 건 밖에 있는 걸 이제 메이크하고 어떤 거는 바잉을 할 거냐 우리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밖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사와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밖에 도움을 받을 때 자 그걸 국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 상부기관으로 둔다. 그 주민자치지원기관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그 박원순이 저지른 아주 이상한 짓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고요. 밖에 바잉을 해 오더라도 이제 내 밑에 두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집에 나가지 않는 이런 이제 조력을 협조를 받는 걸로 갈 거냐.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이제 외부에 상부에 두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지만 하부라기보다는 수평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쪽의 그 이제 지원 조직 그 바잉하는 시스템을 이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 연구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까 교수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하려면 내가 왜 해야 되느냐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기는 이제 서양에 뭐 동기 이론 수도 없습니다. 뭐 동기 치면 여러 수백 명 학자가 뭐 수백 학설을 정리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조선 방식으로 했습니다. 재관인. 자, 이익이 되거나 이익 동기. 두 번째 관, 권력 동기. 그다음 세 번째 인, 명예입니다. 이제 도장 찍을 때서는 인자인데 재관인 이 세 개 동기에 호소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마을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이건 아니잖아요. 자치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제 권력은 무슨 의원직 준 이런 거 주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을 시스템 내부에서 무슨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이익동기라는 게 꼭 금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익동기도 때로는 이제 권력동기로 때로는 명예동기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게끔 설계가 잘 돼야 주민자치회가 작동이 되는데 이 난해한 주민자치, 복잡한 주민자치회 설계를 행정학자가 다 못합니다. 정치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학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보면 종교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동기나 이제 명예동기는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리터럴이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영양에 관해서 기초 개념 잡아주셨으니까 이 다음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수님 말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 연구해서 이렇게 동네 커뮤니티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는 여기에서 한국에서 커뮤니티를 빌리게 했다면 저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중국이 이것만 만들어 오면 자기가 사겠다고 저한테 제안했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 할 테니까 좀 만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국 주민자치를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가치분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 25년 민선자치해서 지금 민선 7기까지 왔으니까 25년 정도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고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아직도 지방자치분권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치분권을 지방자치 정신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권력의 힘으로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학자의 전유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학자분들도 각 분야별로 이 주민자치를 조명을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서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뭔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전 회장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노벨상까지 뭐 그 이상으로 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명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조해 주시면서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하면서 다음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제해 주시는 우리 김지영 교수님과 세 분 교수님들도 토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